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던 노량 바다. 승리가 눈앞에 왔던 그 순간 조선의 태양이 졌습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신화 이순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전쟁이 끝나던 바로 그날이었을까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서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사후에 터져나온 충격적인 자살설과 암살설까지 426년 동안 숨겨진 노량의 진실. 장군은 정말 적의 총탄에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그날의 재구성된 기록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의 마지막 1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598년 12월 16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이날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19일 경상남도 남해현 노량해협 앞바다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전투는 정오 무렵 조명현 합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왜군 500여 척 중 200여 척이 격파되었고 100여 척이 납포되었습니다. 겨우 50여 척만이 간신히 도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음포에서 도주하던 왜군을 추격하던 조선 수군의 대장선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삼도 수군통 제사 이순신 53세. 그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고 했고, 유성룡의 징비록은 총탄이 가슴을 관통해 등 뒤로 빠져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안방준의 음봉전서는 겨드랑이 아래에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장군이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지는 순간 장군은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것이 1545년 4월 28일 태어나 1598년 12월 16일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남 이회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으로 덮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조카 이완은 숙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독전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들은 장군이 쓰러진 줄 몰랐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정오가 되어서야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배에 다가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이순신에게 감사를 표하려던 진린은 조카 이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에 따르면 진린은 3번이나 뛰었다가 넘어지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이 손수 나를 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죽었단 말이오. 진린의 통곡 소리가 온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의 울음소리가 마치 어버이를 잃은 것처럼 온 군영을 뒤덮었습니다. 승리의 환호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명나라 장수 등자룡도 전사했고 조선의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군수 방덕룡, 초계군수 이열량, 흥양현감 고득장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명장, 바다를 지켜낸 영웅 이순신이 전사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날, 승리가 확정된 바로 그 순간, 장군이 쓰러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하필 마지막 전투였을까요? 왜 하필 승리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426년 동안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살설이 나왔습니다. 암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은둔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전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 노량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5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545년 4월 28일, 음력으로는 3월 8일이었습니다. 한성 건천동, 지금의 서울 중구 울지로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집안은 고려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로부터 내려오는 덕수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영중 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이변의 후손이었고 증조부 이건은 병조참의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백록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백록은 조광조 등 개혁파 살인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백록은 화를 피했지만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정도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 집안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풍만은 엄격했습니다. 어머니 초계변 씨는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어린 시절 이순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뛰어나고 기풍이 있었으며 남에게 구속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전쟁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해서 어른들도 꺼려 감히 이순신의 문 앞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년 시절 대부분을 충남 아산의 외가에서 보냈습니다. 1565년 이순신의 나이 20세 때였습니다. 보성군수를 지낸 방진의 외동딸 방씨와 혼인했습니다. 방씨 부인은 슬기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친정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아버지 방진이 활을 쏘며 저항하자 방씨는 배틀에 쓰는 대나무 가지를 바닥에 쏟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살이 많다고 속여 도둑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무술 연습을 위해 자신의 폐물로 말을 사게 할 만큼 내조도 훌륭했습니다. 22세가 되어서야 이순신은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무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28세 되던 1572년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던 중 말이 거꾸러졌습니다. 낙마한 이순신은 왼발을 다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절한 줄 알았지만 이순신은 옆에 있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리를 동여매고 시험을 끝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낙방했습니다. 4년 후인 1576년 이순신의 나이 32세 때였습니다. 3월 22일 드디어 식년시 무과의 병과 제사인으로 급제했습니다. 조선시대 무과 합격자 평균 연령이 33.3세였으니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급제한다고 바로 관직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 적체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순신은 권지훈련원 봉사, 즉 훈련원 봉사 실습생으로 처음 관직에 나섰습니다.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 훈련원 봉사, 발포진 수군만호를 거쳤습니다. 1587년 42세 때 조산보 만호가 되어 녹둔도 둔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진족이 침입했습니다. 녹둔도 사건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사전에 병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파직되었습니다. 첫 번째 백의종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복직되었고 1589년 44세 때 정읍현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해 유성룡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성룡은 어린 시절부터 이순신의 비범함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1591년 이순신의 나이 46세였습니다. 2월 전라좌도수군절 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자급을 뛰어넘어 정삼품 당상관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을 제조하고 군비를 확충했습니다. 거북선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후 조선을 뒤흔들 대전쟁이 시작될 줄을,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을 구할 영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 15만 8천여 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육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주에서 신립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4월 30일 한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조선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5월 4일 이순신이 출전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함께했습니다. 5월 7일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천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외선 13척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북선이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 2일 당포해전에서 외선 21척을 격파했습니다. 6월 5일 당항포해전에서 외선 28척을 격파했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7월 8일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을 펼쳤습니다.
외선 7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임진왜란 최대의 해전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상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왜군은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패배만 거듭하던 조선의 바다에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순신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1593년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수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에는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조정에는 이순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원균은 나이도 많고 선배라는 점을 내세워 불만을 가졌습니다. 강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594년부터 1596년까지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군기를 유지하고 전선과 무기를 개보수했습니다. 둔전을 경영해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달랐습니다.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조정은 이순신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했습니다. 1597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1월 외의 항우의 요시라가 가토 기요마사가 출병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출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진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4월 1일 이순신은 파직되었습니다. 한성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백의 종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배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 아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상복도 입지 못했습니다. 백의 종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7월 16일 칠천양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전선 대부분이 침몰했습니다.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7년 동안 키워온 조선 수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다시 이순신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이순신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전선은 고작 12척뿐이었습니다. 군사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조는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올린 장계가 유명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 명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울돌목이었습니다. 조선 수군 13척, 왜군은 133척이었습니다. 대기 중인 배까지 합치면 300여 척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이용했습니다. 외선 31척을 격파했습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대승이었습니다. 제해권을 되찾았습니다. 전라도를 지켰습니다. 조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명량 이후 이순신은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1598년 2월 고금도로 본영을 옮겼습니다. 전선을 늘리고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군은 순천, 사천, 울산 등지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1598년 9월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과 함께 고금도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순천 외성이었습니다. 순천 외성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1592년 푸산포에 첫 발을 디딘 외장이었습니다. 조선 땅을 유린한 전범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고니시를 섬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나라 육군장 유정과 수륙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순천 외성을 공격했습니다.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고니시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육지로도 바다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었습니다. 진린은 전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왜군과 싸우기보다는 강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니씨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진린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린은 흔들렸습니다. 고니씨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통신선 한 척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순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순신은 경노했습니다. 진린을 꾸짖었습니다. 함께 진영을 재정비해 왜군을 경멸하기로 다짐받았습니다. 고니씨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통신선으로 사천 등지의 시마즈 요시히로와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해, 부산 등지에 있는 왜군 수군의 구원을 받아 조명연합 수군을 협공하면서 퇴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전략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스마 번주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약 1만 5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정유재란 때도 비슷한 규모를 이끌고 왔습니다. 일본군 중에서도 정예 부대로 꼽혔습니다. 특히 조총 사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마즈의 구원 함대 500여 척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니씨를 구출하기 위해 노량해협을 통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적이 순천 외성의 고니씨와 합류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했습니다. 합류하면 조명연합 수군이 오히려 협공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린을 설득했습니다. 소극적이던 진린도 마침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11월 18일 밤 이순신은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 수군 약 70여 척, 명나라 수군 약 400척, 총 1만 5천여 명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명나라 선박은 해상 전투에 부적합했습니다. 실질적인 전력은 조선의 판옥선 100여 척 정도였습니다. 왜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야간에 몰래 출정했습니다. 이순신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배 위의 북을 모두 눕히라. 군사들 입에는 재갈을 물게 하라. 함대는 소리 없이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목적지는 관음포였습니다. 남해도 서북단이었습니다. 시마즈 함대가 노량을 통과할 것을 예측한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진린에게 남해도 서북쪽 죽도 뒤편에서 왜군 수군의 테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조선 수군은 일단 봉쇄망을 푼 뒤 관음포에 매복시켰습니다. 11월 18일 오후 10시경이었습니다. 조명연합 수군은 숨을 죽였습니다.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순신은 출전 전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입니다.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598년 12월 16일 음력 11월 19일 새벽 2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왜군 함대 500여 척이었습니다. 노량해협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니씨를 구출하고 함께 철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음포에 조선 수군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외선들이 완전히 노량해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복해 있던 조선 함선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화포 소리가 온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가 바다로 나가는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왜군은 관음포 내항을 바다로 나가는 외항으로 착각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깨달았습니다. 넓은 바다가 아니라 관음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것을 말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이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적선 50여 척을 격파하고 20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왜군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이순신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퇴로가 막힌 관음포로 유인당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천 외성 포구를 나선 고니씨 유키나가도 기회를 잡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진린의 명나라 수군이 합세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전투 초기 진린은 여전히 멀찍이서 관망만 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분투를 보고 마침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순신이 진린을 구했습니다.
진린이 탄 대장선이 적선에 포위되자 이순신이 이를 보고 구해준 것입니다. 조명연합군의 공조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전세는 분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외선 200여 척이 격파되었습니다. 100여 척이 납포되었습니다. 겨우 50여 척만이 간신히 도주했습니다. 대장 시마즈 요시히로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남은 배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순천 외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도 조명연합 수군이 노량해전을 벌이는 틈을 타 남해도 남쪽을 지나 퇴각했습니다. 시마즈 군과 함께 일단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전체에서 가장 큰 전과를 거둔 해전이었습니다. 명나라 급사 서관란은 이 승리를 남양대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년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투는 정오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왜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배들이 관음포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끝까지 섬멸해야 했습니다. 단 한 척도 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조선 땅을 유린한 왜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우고 문화재를 약탈한 전범들이었습니다. 항복도 사죄도 하지 않고 그저 철수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순신에게 왜군을 섬멸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 섰습니다. 해남군수 유형, 당진포만호 조호열, 진도군수 선의경, 사량만호 김성옥의 함선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음포로 도주하는 외선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대장선에는 장남 이회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남 이해도 함께였습니다. 조카 이완도 승선에 있었습니다. 명량해전 직후 전사한 셋째 아들 이면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전투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성룡의 비만기 입대 통역 경자편에 따르면 이순신은 직접 화살을 쏘고 돌팔매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들이 만류했습니다.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두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대장선은 일반 판옥선보다 높은 판옥대선이었습니다. 장대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눈에 잘 띄었습니다.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도주하는 왜군 선박에서 조총 사격이 빗발쳤습니다.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조총 사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조총의 실질적 사거리는 40m에서 50m였습니다. 최대 유효 타격거리도 100m 이하였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서 추격하고 있었으니 조총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이덕형 보고에 따르면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은 총탄이 가슴을 관통해 등 뒤로 빠져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안방준의 은봉전서는 겨드랑이 아래에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치명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53년의 생애, 23번의 해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명장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이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이순신을 부축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유성룡의 징비록과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모두 기록된 유언이었습니다. 이회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으로 덮었습니다. 군복을 입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완은 숙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독전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들은 몰랐습니다. 장군이 이미 쓰러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선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200여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수천 명을 사살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전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조선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 해전에서 명나라 수군 부총병 등자룡도 전사했습니다. 조선의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강군수 방덕룡, 초계군수 이열량, 흥양현감 고득장도 전사했습니다. 호남저리록에 따르면 그 외에도 많은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수군 전함 4척, 명군 2척이 침몰했습니다. 승리였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실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배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군에 포위된 자신을 구해준 이순신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습니다. 통제사, 속히 나오시오. 속히 나오시오. 진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이순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이완이 뱃머리에 서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입니다. 진리는 3번이나 뛰었다가 넘어졌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공이 손수 나를 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죽었단 말이오. 가슴을 치면서 한참이나 통곡했습니다. 곁에 있던 군사들도 슬퍼했습니다. 조선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의 울음소리가 온 바다를 울렸습니다. 징비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들은 군영의 통곡 소리는 마치 자신들이 어버이를 잃은 듯 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웅을 잃었다는 비통함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진리는 이순신을 경천위지의 제주와 보천역 일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정리하는 제주 하늘을 돕고 해를 목욕시키는 공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자신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조선의 통제사를 노야 또는 이하라는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탄 가마가 감히 이순신이 탄 가마보다 먼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순신이 죽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집결한 왜군은 차례로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11월 25일 저녁에는 단 한 사람의 왜군도 부산에 없었습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정유재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시작되어 1598년 12월 16일 끝난 임진왜란 만 6년 7개월 12일 동안 계속된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선조실록 1598년 11월 27일 기록입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구원병을 크게 패퇴시켰는데 이순신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순신의 부음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우의정을 추증했습니다. 1604년 선조 37년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으로 녹훈되었습니다. 좌의정이 증직되었고 덕풍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1643년 인조 21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든 것을 충이라 하고 적의 창 끝을 꺾어 외침을 막은 것을 무라고 했습니다. 1659년 효종 10년 남해의 전적지에 이순신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명량 대첩비가 세워졌습니다. 1793년 정조 17년 이순신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사후에도 그의 공로는 계속 인정받았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1598년부터 2024년까지 426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자살설입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많은 이들이 이 설을 주장했습니다. 금상군 이성윤은 1570년부터 162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노량 충렬사에 시를 써붙였습니다. 공로가 커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서 제 몸을 던져 충성을 드러내려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민선은 1633년부터 1688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김덕령 장군의 전기를 쓰면서 이순신은 한창 싸울 때 갑옷을 벗고 스스로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자살설의 근거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조의 질투와 의심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증오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놓고 그를 잡아들여 고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종식 후 살아있는 공신들은 선무 1등 공신으로 추천되었으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곽재우, 이원익 등이 그러했습니다. 선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큰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한 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갑옷을 벗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민서의 기록처럼 갑옷을 벗고 전투에 임했다면 의도적으로 사지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셋째,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신에게 돌아올 운명을 예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설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이순신의 평소 언행과 맞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와 각종 기록에서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원수를 갚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적보다 먼저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조총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우연한 피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총의 실질 사거리는 40m에서 50m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높은 판옥대선의 장대를 조준하려면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서 추격 중이었다면 충분히 조총 사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퇴각 전투에서 적장을 저격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순신이 대장선 장대에서 직접 활을 쏘고 돌팔매를 하며 전투를 지휘했다면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라는 것은 결과론입니다. 당시 이순신의 관점에서는 노량해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에는 아직 왜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진짜 목적은 왜군의 완전한 괴멸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은 고니씨를 구원하러 온 왜군을 선제 요격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왜군을 끝까지 추격했을 것입니다. 암살설도 제기되었습니다. 부하 손문욱이 이순신을 암살했다는 설입니다. 손문욱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가 고니씨 유키나가의 마카에서 순회가 되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다시 조선에 귀순해 일본의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노량해전 때 이순신의 대장선에 동승했습니다. 암살설 주장자들은 손문욱이 위장 귀순하여 일본 측의 밀명을 받고 이순신을 노량해전 중 암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약합니다. 첫째, 판옥선 장대에는 이순신과 손문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송일입, 이회, 이완 등이 함께 장대에 있었습니다. 손문욱이 전투 지휘 도중 이순신에게 조총을 겨누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군관들에게 발각되어 제지되기 십상입니다. 둘째, 조총 발사 시 포군과 섬광을 주변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격전 중이 아니라 추격 중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조총은 발사하는데 1분이 넘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동안 주변 사람들이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을 리 없습니다. 학계에서 손문욱 암살설을 진지하게 믿는 학자는 없습니다. 은둔설도 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고 죽음을 위장하여 신분을 감추고 온거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만이 목격자라는 점, 야간 전투가 이례적이라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 선조실록에 명확한 전사 기록이 있습니다.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외적에게 활을 쏘다가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에 쓰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진린의 통곡 목격담이 있습니다. 진린은 3번이나 쓰러지면서 통곡했고 이를 수많은 조선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일본군 조총수의 우연한 저격이 정설입니다. 이순신은 대장선 장대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부장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의 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장선은 일반 판옥선보다 높은 판옥대선이었습니다. 선두에서 추격 중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습니다. 시마즈 군의 정예 저격수들이 집중 사격을 가했고 그중 한 발이 이순신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조총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암살도 아니었습니다. 은둔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려던 그의 마지막 의지가 그를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총탄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 마지막까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싸운 충신, 이것이 이순신의 진실입니다. 4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설들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노량 바다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7년 전쟁 동안 절망에 빠진 조선 백성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바다를 통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개인의 죽음보다 나라의 승리를 먼저 생각한 장군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한 지휘관의 책임감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4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최고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버지,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0살 소년의 절규가 한양 저자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한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도련님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사서삼경을 외우던 이 10살 소년의 손에는 하루아침에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눈앞에서 목이 잘렸고 어머니는 옥사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허락된 슬픔은 없었습니다. 관리는 소년의 이름 김성모를 지우고 노비 명부에 단 2글자를 새로 적어 넣습니다. 막쇠. 5대째 이어온 명문 사대부 가문이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사건. 조선을 뒤흔든 이 잔혹한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1504년 4월 한양 저자거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영모제로 몰린 양반 관료들의 처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사와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의 원한을 푼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대숙청이 한창이었습니다. 처형장 한가운데에 차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죄인들이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종 시절 삼품 당상관까지 지낸 한 집안의 가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의 자랑이자 200여 평 기와집의 주인이었던 그는 이제 역적으로 낙인 찍혀 목숨마저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16살 된 장남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영모죄에 연좌된 16세 이상의 남자 직계는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형장 뒤편에는 10살 된 차남과 7살 된 딸이 의금부 나졸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밤사이 옥에서 죽었습니다. 16세 이상 여성도 영모죄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김성모였습니다. 겨우 10살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의금부 관리가 집에 들이닥쳤을 때부터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영모에 가담했다고 하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신의 집안이옵니다. 또 어머니가 애타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좌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형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역적 이 패비 윤씨의 사사에 찬성하고 성상을 속인 죄로 참형에 처한다. 칼날이 번쩍였고 피가 튀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10살 소년은 눈을 감지 못하고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16살 형의 차례가 왔습니다. 역적의 자식 이 또다시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목이 잘린 뒤 형조 관리가 차남과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명률에 의하면 16세 미만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면하고 관가의 노비로 영속시킨다. 너희는 오늘부터 공노비다. 그 말과 함께 문서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장혜원에서 작성한 노비 명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껏 김성모라고 불리던 소년의 이름이 막쇠로, 김소화라고 불리던 딸의 이름이 어린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10살 소년이 울부짖었지만 나졸들은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로 두 남매는 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10살 소년은 장혜원 소속 관청 노비로, 7살 소년은 궁궐의 시중 노비로 배속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던 도련님이었고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성씨도 양반의 신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과 공노비라는 신분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200여 평의 기와집도 10여 명의 노비들도 수백 마지기의 논밭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집안 대대로 전해오던 족보는 불태워졌고 조상의 위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이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가문은 한양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광기 어린 복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자사화는 무오사화보다 4배 이상 많은 239명을 처벌했고 그중 1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지 않은 연좌제 희생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영모제 한 번의 가문 전체가 노비로 전락하는 비극,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연좌제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150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 잡은 한 양반 저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0여 평 규모의 기와집은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모두 갖춰진 제법 규모 있는 집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2호참 봉댁이라고 적힌 문패가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성종 시절 성균관을 나와 천봉직을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조부는 성종 때 삼품 당상관까지 오른 인물이었고 증조부 때부터 벼슬을 지낸 5대째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10여 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솔고노비였고 나머지 7명은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외고노비였습니다. 외고노비들은 매년 신공으로 쌀과 배를 바쳤고 그 덕분에 이 집안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사랑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3살 된 장남 김성진이 사서 삼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아, 네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장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고 내년쯤이면 소과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조부처럼 당상관이 되어 집안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10살 된 차남 김성모가 형을 따라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만큼 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 역시 훗날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 있는 규방에서는 7살 된 딸 김소화가 어머니에게 자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소화야, 여자는 집안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다. 바느질을 잘 배워두어야 훗날 시집가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느니라. 어머니의 말에 소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집 규수로 자라 비슷한 양반 가문에 시집을 가는 것, 그것이 조선시대의 양반집 딸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행랑채에서는 솔고노비들이 아침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막동아, 사랑채 마루를 깨끗이 쓸거라. 네, 마님. 솔고노비 막동이는 빗자루를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집의 노비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노비였고 그의 자식들도 노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는 그저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외고노비 중 한 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올해 가을 수확한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신공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했네. 올해 농사는 잘 되었는가? 네, 주인 어르신의 은혜로 풍년이었습니다. 외고노비는 주인의 땅 두마지기를 경작하고 그중 절반을 신공으로 바쳤습니다. 나머지 절반으로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신도 따로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외고노비는 이처럼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안채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 위에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등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양반 가문의 식사는 서민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훈장님께서 맹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남이 말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맹자의 가르침은 군자가 되기 위한 필수 학문이니라. 열심히 배우거라. 가족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양에서는 이미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 무오사화 이후 대간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503년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정치 상황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로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가 대거 숙청당한 이후 조정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감히 왕에게 간언하는 신하가 없었고 모두가 연산군의 눈치만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봉 이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종 시절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김종직의 제자들과 교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살인파의 학풍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무오사화 때 그의 동문들 중 몇 명이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운이 좋게도 화를 면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봉 이호는 옛 동료들과 은밀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종 시절 함께 벼슬을 지낸 동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자네들도 들었는가? 상감께서 생모 윤씨의 일을 알아차리셨다고 하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비 윤씨는 1482년 성종에 의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당시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의 모함이 있었고 인수대비도 이를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꾹 참아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일을 어찌 지금에 와서 들추시려는 것인가? 선왕의 결정이었는데. 또 다른 동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감의 성정을 보아하니 언젠가는 큰 화가 날 것 같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야. 참봉 이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종 시절 조정에 있었던 신하들이라면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하급 관리에 불과했지만 당시 조정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이들만은 꼭 지켜주시오. 아내는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야지요. 다만 요즘 조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렇소. 하지만 그의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1504년 3월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연산군이 손녀를 후궁으로 보내라는 명을 내렸지만 경기관찰사 홍기달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산군은 크게 노하여 홍기달을 유배 보냈고 이것이 갑자사화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왕을 능멸하는 풍습을 척결하겠다. 이 연산군의 광기 어린 선언이 있은 후 조정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3월 20일 밤 연산군은 창경궁에서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를 직접 구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시신은 찢겨져 산과들에 버려졌습니다. 이복 동생인 안양군과 봉안군도 참형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월이 되자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사사에 관여한 모든 신하의 명단을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조 판서였던 이세좌는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즉시 사형당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윤필상, 좌의정이었던 이극균도 참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시신은 능지처참되어 사방에 돌려졌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 정창손, 한치형, 심해 등은 부관 참시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끄집어내어 목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참봉 이호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당시 성종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모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 하급 관리여서 그런 중대사의 의견을 말할 처지도 아니었지만 연산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1504년 4월 10일 밤 참봉 이호의 집에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참봉 이호를 체포한다. 칼을 찬 나졸들이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참봉 이호는 이미 이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아버님, 장남 김성진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나졸들에게 밀쳐났습니다. 여봐라,
이 집안 식구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나졸의 명령에 따라 어머니와 세 자식 모두 밧줄로 묶였습니다. 13살 장남, 10살 차남, 7살 딸이 모두 한꺼번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5대째 충신의 집안이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어머니가 애타게 호소했지만 나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닥치시오. 역적의 가족이 무슨 변명을 하느냐. 의금부 옥에 갇힌 가족들은 서로 다른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영모죄는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본인은 능지처참, 16세 이상의 아들과 손자는 모두 참형, 15세 이하의 아들과 손자, 어머니와 딸, 처와 첩, 며느리는 공신가에 노비로 주었습니다. 참봉 이호는 옥에서 국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종 10년 패비 윤씨를 사사할 때 조정에 있었느냐? 그러하옵니다만 소인은 미천한 참봉에 불과하여 그러한 중대사에 관여할 처지가 못 되었사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네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찬성한 것과 같다. 국문관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얼마 후 형조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봉 이호는 영모에 가담한 죄로 참형에 처한다. 장남 김성진은 16세 미만이나 내년이면 16세가 되므로 참형에 처한다. 어머니는 역적의 처로서 참형에 처한다. 차남 김성모와 딸 김소환은 16세 미만이므로 공노비로 영속시킨다. 이 판결은 대명률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전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연산군은 두 차례의 사화에서 나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봉 2호의 가족은 그나마 법전대로 처벌받은 경우였습니다. 4월 13일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봉 2호는 세 자식을 옥중에서 불렀습니다. 성진아, 성모야, 소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죽을 것이다. 성진이도 함께 갈 것이고 13살 장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왜 저를 죽이는 것입니까? 이것이 연좌제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니라. 하지만 성모와 소아는 살 수 있다. 아버지는 차남과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노비가 될 것이다. 노비요? 이 10살 차남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 공노비로 영속될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살아난 거라. 살아서 언젠가는 이 원한을 풀어야 한다. 아버님, 내 말을 명심하거라. 너희는 죄가 없다. 비록 노비가 되더라도 너희의 고귀한 양반 혈통을 잊지 마라. 5대째 이어온 우리 집안의 자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차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 딸은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참봉 2호와 장남 김성진 그리고 어머니가 저자거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4년 4월 14일 한양 저자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사화로 처형당하는 역적들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었습니다. 참형대 위에는 이미 여러 명의 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같은 고위 관료들의 목이었습니다. 이제 하급 관료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역적 참봉 2호, 역적의 자식 김성진, 역적의 처를 참형에 처한다. 북이 울리고 형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참봉 2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패비 윤씨의 일은 선왕께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다만 신하로서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고 그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13살 장남 김성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동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리 어린아이를 왜 죽이는 것인가? 하지만 연산군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형리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내렸습니다. 13살 소년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는 꿈꾸던 과거 시험도 당상관이 되는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장남이 죽는 것을 지켜본 그녀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성모야, 소아야, 살아난 거라.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이 내려왔습니다. 처형장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10살 차남과 7살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형님, 어머니. 하지만 의금부 나졸들은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마라. 너희는 이제 공노비다. 형조 관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장애원에서 작성한 노비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두 남매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쇠와 어린년. 양반의 성씨를 가진 김성모와 김소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도 없는 천민 공노비 막쇠와 어린년이 되었습니다. 막쇠는 장애원 소속 관청 노비로, 어린년은 궁궐 시중 노비로 배속한다. 그 말과 함께 두 남매는 서로 다른 나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누나, 성모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그들의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남매는 다시는 서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자거리 한쪽에서는 참봉 2호의 집안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200여 평 기와집, 지금 바로 관가에 납부하시면 헐값에 드립니다. 10여 명의 노비들, 모두 건강하고 일 잘하는 자들입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흩어졌습니다. 솔고노비 막동이를 비롯한 노비들도 새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외고 노비들이 경작하던 논밭도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가구, 그릇, 옷가지 등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족보는 불태워졌고 조상의 위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소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좌제의 무서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를 멸망시켰고 살아남은 자들마저 노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막쇠는 장애원 노비 숙소에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비들이 빽빽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로 온 놈이냐? 너도 역적의 자식이로구나. 한 노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은 더 혹독하게 다뤄진다. 각오해라. 막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던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차갑고 습한 노비 숙소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궁궐로 끌려간 어린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궁녀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매를 맞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고 감히 게으름을 피우느냐. 궁녀의 매가 어린 소녀의 등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규수였지만 이제는 궁녀들의 시중이나 드는 천한 노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막쇠의 첫 아침은 비참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노비 감독관의 호통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일어나라. 게으름 피우는 놈은 매를 맞는다. 이 10살 소녀는 부스스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한 베옷 한 벌뿐이었고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알려주마. 감독관이 그를 데리고 관청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산더미 같은 똥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치워라.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서삼경을 공부하던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똥을 치우는 천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비들에게 주어진 것은 썩은 좁쌀밥과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양반집에서 먹던 흰 쌀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막쇠는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야, 새끼야. 내가 역적의 자식이라며? 한 노비가 다가와 그의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좋은 밥은 역적의 자식이 먹을 게 아니지. 막쇠는 밥그릇을 빼앗긴 채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공노비는 사노비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사노비는 주인이 있어서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노비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이었고 감독관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노비는 더욱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막쇠는 겨우 일을 끝냈습니다. 온몸이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관청 마루를 닦아라. 모레는 장작을 패라. 매일매일 다른 일이 주어졌고
모든 일은 고되고 힘든 것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노비 숙소로 돌아왔을 때 막쇠는 탈진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그는 죽은 가족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공노비의 신부는 세습되었습니다. 공노비가 낳은 자식도 공노비였고 그 손자도 공노비였습니다. 대대손손 노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좌제로 노비가 된 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궁궐의 어린 년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7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 주제에 감히 실수를 하느냐. 궁녀의 매가 어린 소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의 빨래를 해야 했고 방을 청소해야 했고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매를 맞았고 조금만 말대꾸를 해도 밥을 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규수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중이나 드는 천한 노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오빠 막쇠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남매는 각각 다른 곳에서 고된 노비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서로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막쇠의 몸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10살 소년이었던 그는 점점 자라났고 노비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비록 노비가 되더라도 너희의 고귀한 양반 혈통을 잊지 마라. 그는 자신이 노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양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노비 문서에는 그가 역적의 자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언젠가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더라도 역적의 자식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관료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노비로 영속되었다. 갑자사화로 얼마나 많은 가문이 이렇게 멸망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산군의 관기가 수백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28년 중종 23년의 봄이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연산군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에서 죽었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갑자사화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신원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구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혜원 뒤편 노비 숙소에서 한 사내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34살이 된 막쇠였습니다. 한때 김성모라는 이름을 가진 양반집 도련님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막쇠라는 이름의 공노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24년 동안 관청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해왔습니다. 똥을 치우고 마루를 닦고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고 말을 돌보고 공노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외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단정했던 얼굴은 거칠고 주름진 얼굴이 되었고 한때 부드러웠던 손은 굳은 살로 덮인 거친 손이 되었습니다. 옷은 언제나 너덜너덜한 베옷이었고 신발은 바닥이 다 다른 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난 거라. 10살 때 들었던 아버지의 말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막쇠는 20년 전에 같은 공노비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관가에서 정해준 혼인이었습니다. 공노비끼리 결혼하면 낳은 자식도 모두 공노비가 되기 때문에 관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노비들의 혼인을 장려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14살 된 장남, 10살 된 차남, 7살 된 딸이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태어날 때부터 공노비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장남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벌써 14살이 되어 막쇠를 도와 관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청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야 한다. 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은 다른 노비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공노비는 대대로 세습되었고 부자가 함께 관청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막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거라. 우리는 비록 노비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공노비는 영원히 공노비였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막쇠는 관청에서 신원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사와 피해자들의 신원 명단이었습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막쇠는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세좌, 김갱필,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참봉 2호는 너무 하급 관리여서 신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막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역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 자신도 여전히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신원되지 못한다는 것은 복권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어린 년도 여전히 노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그녀는 이제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10년 전에 같은 공노비 남자와 혼인했고 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도 모두 공노비였습니다. 24년 동안 그녀는 오빠 막쇠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0여 평 기와집의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시절, 어머니가 다정하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시던 시절, 아버지가 과거 공부를 하는 오빠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시절.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공노비였고, 그녀의 자식들도 공노비였고, 그녀의 손자들도 공노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대대손손 노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좌제 희생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막쇠는 어느 날 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어떤 집안이었는지 아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원래 양반이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이었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이라니요? 우리가요? 그렇다. 내 할아버지는 참봉이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삼품 당상관이셨다. 하지만 갑자사화 때 모든 것을 잃었고 우리는 노비가 되었다. 막쇠는 아들에게 가문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노비인데요? 그렇다. 우리는 지금 노비다다. 하지만 우리의 혈통만은 고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막쇠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회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노비로 살아온 막쇠조차도 양반이었던 시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던 아들에게 양반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28년 어느 날 막쇠는 장혜원에서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몰래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갑자사화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504년 4월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신하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처벌받은 자가 239명이고 그중 1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좌제에 따라 그 가족들도 모두 처벌받았으니 16세 이상 남자는 사형, 16세 미만과 여자는 공노비로 영속되었다. 막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39명의 처벌받은 자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노비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더 넘겨보니 이런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관료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노비로 영속되었다는 문장이 실록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조선 전기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연좌제는 조선시대 내내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대명률에 명시된 이 제도는 영모제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를 멸망시켰고 무고한 자녀들까지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공노비가 된 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사노비는 주인이 있어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노비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관가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관리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까지 있었기에 공노비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비의 신분은 세습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노비가 양인과 결혼해도 자식은 공노비였고 공노비끼리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도 공노비였습니다. 이렇게 노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7세기 조선의 노비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연좌제로 인해 노비가 된 자들과 그 후손이었습니다. 한 번 노비가 되면 대대손손 노비로 살아야 했고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막쇠는 실록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4년 동안 그는 언젠가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넘었지만 하급 관리였던 그의 아버지는 신원되지 못했습니다. 신원되지 못한다는 것은 복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누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영원히 공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막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영모에 가담했다지만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조정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좌제는 가혹했지만 합법적이었습니다. 대명률에 명시된 제도였고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이 제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영모는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죄였고 그에 대한 처벌은 가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함은 무고한 가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10살 소년이 무슨 죄가 있어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까? 7살 소녀가 무슨 죄가 있어 평생 천한 일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역적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반의 신분도 성씨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801년 순조 1년에 마침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전국에 있던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가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난 지 29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막쇠와 그의 누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손자 세대가 되어서야 공노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역적의 자손이라는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에는 그들이 어떤 경위로 노비가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완화되었습니다. 1801년 공노비 제도가 폐지된 이후 영모죄에 대한 처벌도 본인과 직계 가족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갑 5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연좌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가문이 연좌제로 인해 멸망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한과 원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 등장하는 관료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노비로 영속되었다는 문장은 그들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쇠가 평생 간직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비록 노비가 되더라도 너희의 고귀한 양반 혈통을 잊지 마라. 하지만 양반 혈통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노비 생활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연좌제의 진정한 비극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고한 자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를 노비로 만들었고 그 노비 신분은 대대손손 세습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좌제가 폐지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발전의 결과입니다. 조선시대 연좌제 희생자들의 비극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제도의 부당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쇠와 어린 년, 그리고 수많은 연좌제 희생자들의 한과 원망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폭정도 12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의 상처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갑자사화로 노비가 된 자들과 그 후손들은 297년이 지나서야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권력 행사가 남기는 역사의 상처입니다. 과연 막쇠와 어린년에게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역적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모두 노비로 살았습니다. 5대째 양반 가문이었던 그들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노비 가문으로 전락했고 다시 양반으로 돌아갈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연좌제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칼날은 가문 전체를 베었고 그 상처는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노비가 된 양반 가문의 비참한 비극을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